여러분 스마트폰 켜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하세요? 저는 단연 카카오톡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으면서 자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거의 10명이 매일 쓰는 앱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국민 앱이 아니라 공기 같은 존재죠. 근데 저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카카오 주식 샀다가 반토막 났어요. 뉴스에선 실적 좋다던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매출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은 7천억 돌파. 뉴스만 보면 승승장구하는 회사인데 막상 주가는 고점 대비 무려 73%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 현 상황 팩트 체크. 매출은 축제, 주가는 초상집.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숫자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숫자가 나와도 겁먹지 마세요. 제가 쉽게 풀어 드릴 테니까요. 카카오주가 한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2021년에 무려 17만 3천 원이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카카오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이 주식 안 사면 바보 아냐? 하면서 뛰어들었죠. 저도 솔직히 그 마음 100번 이해해요. 저도 그 시절에 비슷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4만 원대예요. 10만 원에 샀던 분은 지금 절반도 안 남은 거고 고점에 샀던 분은 투자금의 73%가 사라진 거예요. 1터십만 원 넣었으면 지금 270만 원 남은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더 황당한 건 이거예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오르고 삼성전자도 반등하고 다른 주식들은 살아나고 있는데 카카오만 혼자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마치 운동회 날 혼자 반대 방향으로 뛰는 학생처럼요. 그럼 실적은요? 실적은 오히려 좋아요. 매출은 5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고 2025년 영업이익은 7,420억 원으로 회사 창립 이래 가장 높은 숫자를 찍었어요. 뉴스에서 카카오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떠드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업 다 하고 세금 다 내고 이것저것 다 정리한 뒤에 진짜 남은 돈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2023년, 2024년에 수조 원대 적자가 났어요. 장사는 잘 되는데 금고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이 장부에서 조 단위로 돈이 사라진 이유. 영업권 손상차손. 자,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 하나가 나와요. 영업권 손상차손. 처음 들으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비유로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동네에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해봐요. 이 식당 줄이 항상 서 있고 인기 폭발이래 하는 소문에 혹해서 권리금 10억을 주고 그 식당을 인수했어요. 근데 막상 문 열어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알고 보니 그 줄은 근처 다른 가게 줄이었던 거예요. 실제 이 식당의 가치는 3억짜리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은 장부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나는 10억 주고 샀지만 실제 가치는 3억이니까 7억은 그냥 손해라고 적어야 해요. 이걸 회계 용어로 손상차손이라고 해요.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장부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잡혀요. 카카오가 딱 이 상황이에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에 카카오는 돈 빌리기가 아주 쉬웠어요. 이자가 낮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이것저것 비싸게 사들였어요. SM 엔터테인먼트, 각종 콘텐츠 회사, 게임사 엄청나게 쓸어 담았죠. 근데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회사 가치 평가도 낮아지고 그때 비싸게 산 것들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SM엔터 관련해서만 2,800억 원, 전체적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장부에서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닌데 장부상 손실로 잡히니까 당기순이익이 수조 원 적자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에이 장부상 숫자니까 괜찮은 거 아냐?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경영진이 고점에서 비싸게 질러댄 것에 대한 대가이고 그 판단 실수의 책임을 결국 주주들이 지는 구조거든요. 3. 쪼개기 상장의 비극, 토핑만 쏙 뺀 피자도우. 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주가 폭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바로 분할 상장, 쉽게 말해 쪼개기 상장이에요. 피자로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피자 가게에 가서 아주 맛있는 피자 한 판을 주문했어요. 페퍼로니도 듬뿍, 치즈도 흘러내리고, 올리브도 올라가고. 근데 피자가 나왔는데 제일 맛있는 페퍼로니는 옆 테이블에서 따로 팔고 있고, 치즈도 따로 팔고 있고, 올리브도 따로 팔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오는 건요, 퍽퍽한 빵 테두리만 오는 거예요. 카카오가 딱 이 구조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 알짜 자회사들을 전부 따로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자회사들은 각자 주식을 팔아서 돈을 조달하고 본체인 카카오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훨씬 줄어들어요. 실제로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자회사들 몸값이 합산했을 때 카카오 본체보다 더 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카카오 주식을 산다는 게 이 강력한 플랫폼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맛있는 토핑은 다 떼어가고 남은 빵 테두리,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꼴이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정말 뼈아픈 구조예요. 카카오가 잘 될수록, 카카오페이가 잘 될수록, 카카오뱅크가 잘 될수록 정작 카카오 주식 들고 있는 주주한테 돌아오는 몫은 점점 희석되는 거니까요. 4. 섹터별 진단. 돈 버는 부서 vs 돈 까먹는 부서. 자, 이제 카카오 내부를 들여다볼게요.
모든 회사가 다 잘 나가는 사업만 있진 않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부서가 있고 발목 잡는 부서가 있어요. 잘 나가는 쪽, 플랫폼 사업 카카오톡 안에서 나오는 광고, 그러니까 톡비즈라고 부르는 부분은 여전히 아주 잘 돼요. 친구 목록 사이에 뜨는 광고, 채널 광고 같은 것들이요. 사람들이 카톡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광고 효과도 확실하고 매출도 꾸준히 나와요. 카카오 선물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생일, 명절, 감사 인사. 요즘 선물은 다 카카오 선물하기로 하잖아요. 연간 거래액이 10조 원을 넘어요. 이 숫자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형 백화점 몇 개를 합친 수준이에요. 못 나가는 쪽. 콘텐츠 사업 반면 게임 부문은 완전 고전 중이에요. 신작이 없어요. 기존 게임들은 수명이 다해가는데 새로운 히트작이 안 나오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38%나 급감했어요. 사실상 반토막 났다고 보면 돼요. 포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지금 다음 뉴스 말고 다음을 적극적으로 쓰는 분 있으세요? 구글한테, 네이버한테 완전히 밀린 상태예요. 이 사업부가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장은 카카오를 종합 IT 제국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광고 잘 파는 회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플랫폼 하나의 실적을 다 의존하는 구조인 거죠. 이게 주가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예요. 5. 미래 먹거리. AI 카나나. 진짜 구원투수일까요? 자, 그러면 카카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카카오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AI 에이전트 카나나예요. 카나나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 안에 내장된 AI 비서예요. 근데 일반적인 AI 챗봇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기존 AI는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어야 대답을 해요. 오늘 날씨 어때? 하면 그때서야 대답하는 거잖아요. 카나나는 반대예요. AI가 먼저 말을 걸어요. 오늘 친구 생일인데 선물 보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걸 카카오가 AI 선톡 기능이라고 부른데 쉽게 말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AI 비서인 거예요. 여기에 구글과 손을 잡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기본 AI 비서 자리를 노리겠다는 전략도 있어요. 스마트폰 쓸 때 자연스럽게 카나나를 쓰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정말 좋아요. 카카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에요. 국민 대부분이 쓰는 앱 안에 AI 비서가 자리를 잡으면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이버는 AI에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빅테크들도 수십조 원씩 쏟아붓고 있고요. 근데 카카오는요? 이익을 지키느라 AI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요. AI는 결국 데이터와 투자의 싸움이에요. 많이 투자할수록, 많이 학습시킬수록 더 똑똑해지거든요. 카카오가 카나나를 들고 나왔다고 해서 당장 이거다 하고 흥분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지, 그게 실제 매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AI가 세상을 바꿀 건 맞아요. 근데 그 파일을 카카오가 차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왔을 때 판단하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6.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 투자자 체크리스트.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사야 해요? 말아야 해요? 저는 주식 추천은 절대 안 해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큼은 드릴 수 있어요. 보는 법이요. 앞으로 카카오 뉴스 볼 때 이 세 가지 숫자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카나나 진짜 돈을 벌고 있나요? AI 비서가 멋있어 보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실제 결제로 이어지는지예요. 카나나 출시했어요가 아니라 카나나 통해서 선물하기 거래액 몇 퍼센트 늘었어요. 같은 숫자가 나와야 해요. 기능이 아니라 매출이 증거예요. 두 번째, 톡비즈 광고 매출 성장이 꺾이지 않나요? 지금 카카오를 먹여 살리는 건 결국 카카오톡 광고예요. 이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한 자릿수로 꺾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만약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영업이익 2천억 원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되나요? 최근 카카오가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회사 체질이 바뀐 건지 아니면 허리띠 졸라맨 일시적인 효과인지를 봐야 해요. 분기마다 이 숫자가 꾸준히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숫자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때 카카오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명확한 위험 신호예요. 자, 오늘 긴 이야기 여기서 정리할게요. 카카오는 분명히 대단한 회사예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은 어지간해선 대체가 안 돼요. 그 자체로는 진짜 강력한 자산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냉정해요. 이 회사 좋은 거 알아. 근데 얼마짜리야?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곳이에요. 지금 카카오는 덩치는 키웠는데 속은 골마 있고 알짜 자회사는 다 따로 떼어내서 팔았고 경영진의 판단 실수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짊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카카오가 끝났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카나나가 진짜 사람들 생활 속에 자리 잡고 광고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체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대가 아니라 숫자예요.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더 궁금하신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밤새 파고들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현명한 투자자 돼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절약과 재정 건전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강해요. 그 나라가 이번에 엄청난 빚을 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국가 문화 자체를 뒤집는 결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절약하며 살아온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해요. 성공하면 화려하게 재기하는 거고 실패하면 노년의 빚더미에 앉는 거죠. 독일이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만약 이 대규모 투자가 실물 경제를 살리는데 실패한다면 독일은 유럽의 환자를 넘어 유럽의 빚쟁이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7일 이게 왜 우리 얘기냐고요? 한국과 독일의 놀라운 공통점. 이 대목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독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한국이 나오느냐고요? 두 나라의 경제 구조가 무섭도록 닮아 있거든요. 첫째, 제조업 편중이에요. 독일은 자동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그 산업이 흔들리면서 경제 전체가 흔들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반도체 하나의 경제 전체가 출렁거리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고 반도체 수출이 줄면 무역 통계가 휘청이고요. 한 분야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는 그 분야가 흔들릴 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취약점이에요. 둘째, 인구 문제예요. 독일에서 숙련 노동자가 53만 명 부족하고 앞으로 노동 인구가 390만 명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2020년 후에는 독일이 지금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우리가 더 심하게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셋째, 에너지 비용이에요.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해요. 에너지 정책을 잘못 짜면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공장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탈한국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독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위기는 그냥 유럽의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경고등이에요. 오늘 독일 경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멀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얘기 같지 않으셨나요?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독일은 지금 2년 연속 역성장, 폭스바겐 5만 명 감축이라는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비싸진 에너지 비용, 중국 시장에서의 완패,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독일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춰가고 있는 거예요. 셋, 독일의 위기는 현대차, 기아 같은 우리 기업에게는 분명한 기회예요. 하지만 동시에 제조업 편중, 고령화, 에너지 의존이라는 면에서 한국 경제에도 거대한 경고장이에요.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 볼 게 아니에요. 결국 경제는 데이터로 읽어야 해요. 뉴스 헤드라인에 속지 말고 숫자 뒤에 숨은 진짜 흐름을 봐야 해요. 변화에 둔감했던 대가를 독일이 지금 치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리 읽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경제 이슈나 종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밤새서 자료 다 뒤지고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경제선상의 경제학과 함께 우리 다 같이 경제 눈뜨고 부자 됩시다.